자, 선생님들, 이번에는 이제 그 책 173페이지를 좀 펴줘봐 보세요. 어떤 게 있냐면, 이제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의 차이라고 해서,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이 전세권하고 전세하고의 그 차이를 좀 보자. 다시. 전세권은 이제 물권이고, 물권이라는 거는 뭐냐면, 등기부등본에 이제 등재되는 권리고, 채권적 전세라는 말은, 사실은 학술적으로는 이제 없는 얘기예요. 근데 이렇게 채권적 전세라는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, 구분을 좀 하자. 이 전세권하고 채권, 이 전세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, 우리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남의 주택을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서, 그냥 들어가서 주민등록 전입하고, 점유하고, 보증금을 주고, 사는. 거기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그 보호를 받고,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당해서 이 물권자인 아니면 또 이제 다른 권리자들하고의 그 시간 싸움에서 자신의 이제 시간의 권리를 확정짓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확정일자를 이제 받게 되는데, 어쨌든 여기는 물권이, 이쪽은 이제 채권이다. 뭐 채권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채권인 전세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정확합니다. 그렇죠? 이렇게 전세권하고 이제 전세, 임차의 그 차이가 이제 어떤 게 있는가를 한번 이제 보자. 거기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, 이제 지배력, 대항력, 목적물의 양도 형태, 그 다음에 처분의 자유, 존속기간, 그 다음에 점유의 형태, 전세보증금 반환, 경매 신청 형태, 담보권적인 성격, 그 다음에 등기부에 이제 등재되는가, 등재되지 않는가,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력이 있는 겁니까, 그 다음에 권리 복규. 이쪽은 이제 민법에서 규정한 물권편이고, 여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말하는 이제 보호 조항이다.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순위 제한. 우리 민법에서는 농지는 전세권 설정 대상이 아니다. 그렇게만 좀 알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 174페이지 뒷페이지로 가서 보시면, 이제 그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, 건물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하고, 그 다음에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의 그 임차인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제 그들을 이제 권리 분석을 하는가. 건물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은 그 대상 물건을 아파트로 한정을 해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, 없는 경우. 여기는 이제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말씀드렸고, 그 다음에 그 175페이지를 보면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임차인들이, 세입자들이 몇 명이 나오냐면 5명이 나오는 그 가상의 임차인을 한정을 해서 권리 분석을 해보고 있다. 그 얘기세요.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지하층에 살고 있는 임차인 김한종 씨의 경우를 세세히 설명을 해놨어요. 자,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그 강론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꼭 하나씩 천천히 권리 분석을 해보셔야 되세요. 권리 분석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경우의 수를 따져봐 주셔야 됩니다. 그 얘기세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, 양가로 두 번째 1층 임차인 강대섭 씨. 크게 보면 강대섭 씨는 전세권자이자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확정일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배당 요구도 하지 않고 있다. 이렇게 이제 그 사람마다 일부러 그 경우를 나누어 가지고, 그러니까 뭐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를 했거나,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거나, 선순위 임차인인데 소액 최우선 배당에 해당이 되거나, 선순위 임차인인데 소액 임차인의 배당이 안 되거나, 이렇게 각 임차인들을 사례별로 이렇게 여러 사람을,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상의 사람들입니다. 가상의 사람들이고, 이게 책에다가 이제 실제 그 경매정보지에서 따온 사례를 사건 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아니면 그 임차인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공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그런 식으로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가공했다는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177페이지에 보면 2층 임차인 원기현 씨가 있고, 그 다음에 3층 임차인 차영호 씨가 있고, 옥탑방 정영란 씨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임차인들이 어떤 조건으로 그 집의 대항력,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하는 그 유형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건물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,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 이렇게 그 구분을 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는데, 아무래도 여기는 지금 이제 기초 관계이다 보니까 더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했고, 우리 선생님들은 책에 나와 있는 케이스를 바탕으로 해서
나중에 실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어떤 경매 물건을 입찰하고자 했을 때 그 물건에 이제 나오는 그 임차인들의 유형을 좀 따져 봐달라 그 얘기죠. 그리고 이제 이 책에는 안 나왔는데 이제 덤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해당 주택이 누구만 살고 있을 때 그 임차인이 없이 채무자라고 하는 거는 그 주택의 소유자나 그 가족만 살고 있으면 그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그 채무자 가족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굳이 이제 권리 분석을 해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채무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족일 것 같은데 주민등록 전입이 달리돼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한번 다시 다른 각도에서 의심을 해보셔야 되세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 가족이라고 추정되는 의심되는 어떤 그 주민등록 전입자가 있다. 근데 그 전입의 일자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그 앞강좌에서 말씀드렸던 6가지 설정일보다 먼저 그 해당 부동산,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는 걸로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선순위 임차인일 거라고 염두에 두고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되세요.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책에서 말하는 그런 경우보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, 그러니까 이제 추정을 해보면 분명히 그 채무자나 채무자 가족으로 생각이 되는데 확정할 수 없는 그런 그 전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권리 분석하시는데 그 다음에 응찰 가격을 정하는데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세요. 그렇죠. 자, 그래서 지금 요번 꼭지에서는 이제 173페이지서부터 이제 177페이지까지 물권인 전세권하고 채권적 전세권과의 그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그 임차인들, 그러니까 주택 전부에 전입해 있는 임차인,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들의 케이스를 쭉 나눠가지고 권리 분석을 하는, 임차인들의 권리 분석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. 그만 쉬겠습니다.